안녕하세요. 김중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도 또 IMF와 OECD가 한국 국가 채무와 장기 잠재 성장률 및 부동산 거품 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박승 전 한국 총재는 우리나라 부동산 거품 3단계를 제시하며 내년부터 20년에서 30년 대폭락 장기 침체가 확실하다고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집값 거품과 경제 위기에 대하여 국내외 기관들의 강력한 경고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 공급 과잉, 인구 급감의 일본식 3단계 장기 폭락은 현실성이 높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IMF 한국부동산 또 부도를 경고한 거죠. 우리나라 지금 집값 거품, 경제, 가계부채 상당히 좀 고민 좀 해야 돼요. 아파트 곧 20년 하락한다. 1년도 아니고 20년, 10년. 그럼 일본장 난다는 뜻인데 지금 일본은 이미 먹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뒤따라가면 안 돼요. 자, 이게 단기 폭락이 되느냐, 장기 폭락이 되느냐는 앞으로 어떻게 경제 성장이 다시 상승으로 확 턴을 하느냐, 일부처럼 경제 성장률이 그냥 쭉 미끄러지느냐, 이거에 달렸어요. IMF, OECD, 한국경제 부동산 강력 경고, OECD, IMF 한국경제 우려, 나랏빚 증가 속도, 즉 정부 부채 말합니다. 국가 부채가 그 속도가 1위라고 아예 찍혔죠. 조선일보. 자, 나라빚 증가 속도 선진국 중 1위, 잠재 성장률은 꼴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이에요. 다른 나라 지금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 지금 뭐 BTS라든가 오징어 게임, 뭐 드라마 등 엔터 쪽, 기타 뭐 전자제품, 그리고 각종 제조업, 이 지수가 상당히 높거든요. 이제부터 지금부터 달린 것 같아. 지금부터. 그런데 지금 항상 화근이 된 게 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그러니 이 빚이 이렇게 많고, 자, 먼저 IMF하고 OECD하고 한국경제 경고했는데 네 가지로 나눠서 봅시다. 중장기적으로 지금 침체, 장기적 잠재 능력 꼴찌. 자, 35개국 중에 침체가 선진국 중 1등이라고 한 것은 충격인 거예요, 이게. 경제 10년 후에 0%대. 일부장 나는 거죠. 지금 미국은 물론 작년에 코로나가 있긴 했지만 그 우리나라보다 뭐 2배 가까이 잘 사는 미국도 5% 성장률을 찍잖아요. 우리나라라고 무슨 뭐 계속 떨어지라고 뭐만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치고 올라가야지. 새로운 동력이 진짜 필요합니다. 새로운 동력. 그런데 돈 지금 찍어내가지고 못 줘서 안달이에요. 못 줘서. 지금 여러분들 정부 부채가요 별로 없었어요. 물론 코로나라는 게 우리나라만 터진 게 아니고 다른 나라도 많이 터졌잖아요. 그 코로나 상황에서 국가부채, 뭐 국가부채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아요. 정부부채 세계 1위입니다. 여기 나왔잖아요. 지금 증가 속도가 세계 1위라고. 왜 돈 가지고 그렇게 막 풀어버리는지. 인구 구조 심각, 저출산 고령화, 이건 뭐 여러 번 얘기 나왔던 거죠. 지금 아이 낳는 게 0.7명대로 떨어졌어요. 지금 둘이 결혼했으면 둘이 낳아야 하는데 하나는 고사치고 0.7명이 뭡니까? 출산율 세계 꼴찌. 더군다나 중요한 게 생산인구인데 생산인구가 줄어들면 집값이 추락할 확률이 70%가 넘어요. 그리고 전체 인구도 이미 2020년을 기점으로 줄고 있잖아요. 남북이 통일되거나 뭐 외국인들이 자꾸 이렇게 우리나라에 오지 않는 한은 지금 활력받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국가부채 급증. 국가부채 지금 51%로 1등 상승률이. 지금 국가부채가 GDP 대비 51%.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얼마 전만 해도 30-40%밖에 안 됐잖아요. 그리고 26년에는 66%. 이 정도 되면 300%가 넘어가요. GDP 대비 300%가 넘어가면 이건 파산이에요. 파산. 예전에 무슨 우리 지금 4천만,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4천억 정도의 그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지금 나라가 어떻게 망합니까? 그건 돈도 아니에요. 지금 경제율이 얼마나 커졌는데요. 총부채 GDP 270%예요. 자, 정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합쳐가지고요. 그 300% 넘는 것은 초읽기인데
정부 부채, 국가 부채가 이렇게까지 빠르게 늘어나니 오죽하면 우리나라만 콕 집어서 경고하겠습니까? 자, 부동산 폭락, 가계부채 상당히 위험하고, 더군다나 그렇다고 가계부채가 안전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세계 최강이잖아요, 지금. 이게 특히 전세대출. 나는 이거 전세대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전세대출이 절실한 분들도 계셔요. 그렇지만 지금 이런 모든 상황들 때문에, 이 전세대출 때문에 집 사고 뭐하고 하는 바람에 지금 아주 심각해진 거 아닙니까? 나라 망하면 어떻게 하려고? 누가 책임져요? 집값 거품 상승률이 지금 세계 1위예요. 주요 국가 중에서 1위. 자, 이제 3대 국제 신용평가사, 이거 이번에 경고한 건 아니고, 자, 좀 되긴 했지만 오죽하면 3대 신용평가사도 우리나라 부동산이라든가 경제에 대해서 경고를 하겠습니까? 무디스 국가채무 60% 경고. 허투루 듣지 말아야. 이미 60% 국가채무를 그 이전에 경고했죠. 무디스 국가채무 60% 증가하는 신용. 재무 건전성 평가의 악영향. 부도 위험성도 지금 높죠.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부도, 개인 같은 경우는 파산이 되는 거예요. 균형 예산보다 채무 지속적 증가한다는 게 지금 심각. 예산은 별로 없는데 이거 부동산으로 아무리 땜빵한다고 해도 부동산 세금으로 한계가 있죠. 너무 이렇게 인심 쓰듯이 막 코로나 이거 지원금 안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국가를 망치는 길입니다. 피치,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장기적 한국 공공재정의 위험 초래. 이 고령화, 저출산까지 따라가니까 문제죠. 출산만 많이 하면 고령화 문제 안 돼요. 한국의 과도한 부채, 증가율, 특히 증가율에서 심각하다. 자, S&P 공기업 부채가 심각하다. 대규모 공기업들 연봉은 막 1억, 2억씩 해요. 특히 연봉 잔치하면서 적자는 눈덩이 같아요. 나는 이런 공기업들 커트시켜야 한다고 봐요. 부채의 잠정적 부채. 자, 북한의 군사적 충돌, 통일 비용까지도 감안한다면, 이런 것들까지 감안하게 되면 좀 답이 안 나오는데, 어찌됐거나 좀 우리나라에서 다시 한번 정비해가지고 이런 취약점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아파트값 2022년부터 20, 30년 장기 폭락한다. 박승 아파트값 내년부터 꺾여가지고 20에서 30년 장기하라. 이 사람의 주장만이 아닙니다. 지금 일본과 닮았다. 예전에는 별로 없었어요. 퍼센트 비율이. 근데 지금은 상당히 높아요. 퍼센트가. 자, 1단계 금리 인상부터 항상 화근이 생겨요. 일본도 그랬고. 그 다음에 2단계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어마어마한 물량이 지금 이미 분양하고 있고, 이게 계속 쏟아질 거예요. 어마어마한 150만 채. 분당 신도시에 거의 10배가 넘어요. 15배? 이 신도시 및 택지지구. 3단계 인구 지금 여러분들 약 한 20년만 지나면 이제 3천만 대로 줄어들어요.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지가 어떻게 돼요? 여기 보세요. 1단계 금리 인상. 집값 하락이 시작되는 단계. 2021년, 자, 올 지금 연말부터 되든 내년부터 되든 아무튼 이게 초기가 올해나 내년 같아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차례 지금 금리 인상을 한다고요. 금리 인상은 0.25%씩 1% 할지 몰라도, 자, 담보대출은 지금 현재 고정대출 5%까지 올라갔는데 4에서 7%, 무려 7%까지 아마 찍을 가능성이 높아요. 가계부채, 이게 심각하고, 깡통 전세로 전세 사는 사람들 심각한 위험에 빠지고, 투자한 사람들, 집주인들은 아예 경매당하고, 특히 다주택자들은 파산이죠, 완전히. 자, 2단계 3기 신도시. 더군다나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집값 폭락의 원인이 금리 인상만 갖고는 폭락하지 않아요. 이 물량 폭탄하고 시너지를 가져오니까. 그래서 예전에 2기 신도시 택지지구 막 분양할 때 2010, 11, 12, 13년 이때 막 그래서 막 우수수 떨어진 거예요, 집값이. 2022년부터 2026년이 아마 절정을 이룰 것 같고, 서울 포함 3기 신도시 택지지구 150만 원 엄청나죠. 자, 1, 2기처럼 1, 2기 신도시 때도 집값이 폭락했었잖아요. 분양 그리고 입주 폭탄. 입주 2년이면 입주 이제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럼 미분양 나고 건설사 부도 나고. 자, 이제 3단계가 중요한데, 인구 감소, 집값 20년 하락. 이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일본은 왜 잃어버린 20년이 아니에요. 30년이냐면, 인구 감소 맞아요.
그리고 공급 폭탄 다 똑같아요. 금리 인상. 금리 인상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서 거기도 신도시 엄청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신도시 막 몇천만 원밖에 안 하잖아요. 도쿄에서 가까운데도 3단계 인구 감소, 생산 인구까지 감소하고 아주 심각했는데 여기에 경제까지 침체되니까 잃어버린 30년이었어. 근데 우리나라가 경제를 턴하면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는 유리합니다. 어떤 제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문화 쪽도 그렇고 상당히 강점이 많은 나라예요. 일본처럼 아날로그로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것만 잘 해내면은 그냥 단순 사이클로 한 5년 폭락했다가 또 폭등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 경제 성장률이 지금 예측처럼 0% 쪽으로 치고 가면 이건 100%예요. 그냥 20년 하락이. 경제 성장률이 그냥 뭐 1%나 그 일본처럼 밑에서 놀아버리면 제가 그랬잖아요. 10에서 30년 하락은 100%라고요. 경제 성장이 안 되는데 무슨 집값이 뛰어요. 인구 급감, 생산인구 감소. 그렇죠. 인구 줄어들고 생산인구 감소되고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가 증가한 것도 아주 안 좋은 거예요. 1인 가구 지금 40% 넘었다는 거 들었어요? 자, 수도권 외곽. 지방의 대부분은 빈집으로 넘쳐날 겁니다. 지금 다주택자들이 집을 갖고 있으니까 모자라 보이지 집이 부족한 게 아니라고 제가 수십 차례 얘기했고 정부조차도 공급이 부족한 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럼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주택자 매물을 좀 토해내게끔 해야지. 자, 그러면 한국과 일본의 버블 붕괴 과정이 왜 90%까지 비슷하다고 하느냐. 여기 봐봐요. 출발점. 일본은 프라자 합의. 자, 이때 버블 8년이었어요. 이게 84년 이때 막 금리 인상했죠. 그래고 91년까지 엄청나게 막 집도 저되고 집값이 폭등하고 그랬어요. 특히 상업지 중심으로. 91년에 프라자 합의를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쭉 떨어져요. 무려 잃어버린 30년. 우리나라도 봐봐요. 한국 부동산 이제 코로나 기점으로 버블 8년. 왜? 지금 8년 뛰었잖아요. 2014년부터 2021년. 자, 뭐 내년까지 뛰면 9년째가 되겠네요. 너무 닮았어. 21년 이후에는 폭락이 뭐 유력한데요. 다음 보자고. 일본 부채 GDP 대비 300% 초과. GDP는 아까 정부, 가계, 기업 포함해가지고. 우리나라 GDP 대비가 지금 현재 270%예요. 거의 육박 안 해요. 육박. 자, 그 다음에 상업지. 얘는 상업지가 많이 뛰었죠. 341%. 근데 주택지도 250% 이상. 더군다나 금리 인상이 폭탄이 된 거야. 여기서 금리 인상해가지고 너무 집값이 막 폭등하는 바람에 침체돼가지고 완전 망한 거죠. 여기 보세요. 하락장에 금리 인상이 됐으니 오죽하겠어요. 우리나라도 그럴 확률이 커요. 이제 금리 인상할 일밖에 없잖아요. 집값 하락장에. 서울 집값 250% 일본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원인이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 한 번 했다고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지속되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거의 일치예요. 자, 근데 일본 보자고. 부동산 80%, 많게는 80%, 적게는 한 50% 이렇게 폭락을 했죠. 30년간 장기 침체를 가져왔고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보다도 못 사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아날로그 나라가. 자,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부동산 80% 폭락. 만약 일본 따라가게 되면 이 경기가 살아나가지고 1%가 아닌 2%, 3%, 4%대로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면 이렇게 폭락 안 해요. 턴합니다, 다시. 2014년부터는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턴했기 때문에 장기 폭락으로 안 간 거예요. 일본하고 다르죠. 근데 이제는 장기 폭락으로 갈 수도 있다고 지금 아까 IMF, OECD에서 경고하고 있잖아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아니 경제가 추락하는데 1%도 성장을 안 하는데 무슨 근거로 집값이 우상향합니까? 과거에는 집값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경제 성장률이 높으니까. 자, 부동산 매도할 것과 갈아탈 것 구분. 그래도 한번 이건 알려 드릴게요. 자, 지금 매도할 거 집이라고 해서 다 집이 아니에요. 무주택만 또 못한 집들. 자, 알려드릴게요. 뭐 100%는 없어요. 대략 70% 이상. 비아파트, 아파트가 아닌 것들 다 안 좋습니다. 수익형도 안 좋아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나홀로 아파트. 이거 세대수 적은 것들 요즘 막 뛰었죠. 특히 막 강남 쪽 막 많이 뛰었는데 그런 건 나중에 팔리지도 않고 거품이 심해요. 못난이 부동산. 본인들이 알 거예요. 입지도 떨어지고. 자, 황금성이 떨어집니다. 얘들의 최대 약점은 안 팔리기 때문에 하락장뿐만 아니라 상승장에도 안 팔려서 또 10년을 끌고 와야 돼. 그러다 보니까 벼락거지가 돼버려요. 집 없는 사람보다 더 벼락거지가 돼요. 집 없는 사람은 차라리 하락장이든 좀 상승장 초기든 잡으면 다른 사람들 이상으로 치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로 묶여가지고 평생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
장기적으로 좋지 않으니까 매도하라고 써놨어요. 근데 멀쩡한 집을 매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이건 극단적인 좀 좋지 않은 것들이잖아. 그냥 대충 한 500세대 400세대 되고 뭐 그럭저럭 아파트 싸더라도 그런 건 왜 팝니까? 멀쩡한 아파트를. 물론 나는 꼭지에 팔고 저점에 잡겠다 하는 사람들은 본인 생각하에 팔아도 되는데 멀쩡한 아파트는 1주택은 끌고 가도 돼. 자, 징검다리. 자, 이제 황금성이 높은 아파트 얘들을 팔았다. 그러면 소형 아파트로 돈이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조건이에요. 빚내서 소형 막 너무 많이 내가지고 소형 아파트 황금성 있는 걸로 갈아타세요. 또는 그냥 현금 보유해도 돼요. 안 팔릴 것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걸 징검다리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갈아타라고요. 그렇게 현재 상승장에 못난이에서 빨리 탈출해야 나중에 갈아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갈아타기는 오리지널 갈아타기가 아니라 하락장에 뭔가로 갈아타기 위한 전 단계야. 아니면 그냥 현금을 보유하던가. 또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 집이 너무 많이 뛰었어. 지금 나중에는 거품이 반토막 나면 완전 나는 빚이 많아가지고 난리 날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은 꼭지에 던져버리고 좀 작은 걸로, 무주택으로 가자니 불안하니까 좀 금액이 적은 걸로 갈아타게 되면 나중에 이거 보세요. 갈아타기. 서울과 강남 또는 수도권 이쪽의 인접지역, 지방도 대단지 얘들 다 폭락하겠다는 전제 하에 얘들이 2에서 6년 후에는 아마 바닥이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갈아타세요. 즉 아주 안 좋은 건 그냥 매도하고 끝나고 괜찮긴 한데 또는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 내가. 그러면 징검다리 형태로 자, 황금성 있는 걸로 갈아타거나 좀 줄여서 갈아타거나. 그러다가 진짜 갈아타기는 이거죠. 하락장 때. 이때 갈아타야 돼요. 왜? 이때 지금같이 폭등장에 좋은 아파트로 가는 게 아니에요. 폭락장에 가야 훨씬 좋죠. 자, IMF OECD 한국경제 우려 잠재 성장률 꼴찌 보세요. 이게 일본입니다. 일본. 진짜 이게 0인데 일본이 이렇게 우리나라한테 자 GNI가 역전된 이유가 있죠. 우리나라 보세요. 파란 거.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는 계속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급속하게 밑으로 내려오고 있고 결국 맞닿는 지경에 오게 됐죠. 그러면 잃어버린 3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집값이. 턴 시켜야 합니다. 빨리. 자, OECD, IMF 한국 경제 우려, 나라 빚 증가. 특히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나라 빚이었어요. 우리나라 빚, 국가 채무. 정부가 지금 너무나 지금 20 써가지고 빚잔치 했다 이 말이에요. 15.4. 이제 일본 부동산 거품 분기와 한국 부동산 거품 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하냐면 일본은 이렇게 주택지 보자고요. 주택지 이렇게 떨어졌어. 자, 이렇게 했다가 최근에 이만큼 정도 반등은 안 했어요. 즉 이때보다도 훨씬 싸요. 그쵸? 그런데 우리나라 보세요. 이게 지금 거의 다 1986, 83년이잖아요. 시작 단계.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네요. 올랐다가. 자, 근데 계속 올랐는데 이렇게 올라갔죠. 얘들 떨어진 것과 우리나라 올라간 걸 비교를 해보세요. 얘들은 거품이 쫙 빠졌는데 오히려 싸지. 거품이 빠진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너무 지금 거품이 심하다는 거예요. 이건 땅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모든 게 다 훨씬 위험하죠. 한미일 부동산 거품 비교를 해볼게요. 일본 91년에 여기 있었고 우리나라 여기 있었어요. 91년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무너졌고 일본도 무너졌는데 우리나라는 무너졌다가 경제가 성장하니까 이렇게 올라간 거야. 근데 일본은 경제까지 망하니까 이렇게 쭉 잃어버린 30년. 그 다음에 미국 보세요. 미국 2008년에 완전히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쭉 떨어졌다가 다시 또 미국도 경제 성장하니까 올라가는 건데, 자, 이 미국의 서프라임 모이지는 때보다 지금 우리나라 집값이 일본하고 맞먹고 있어. 일본 91년 때하고. 프라자 합의 그때 당시 폭락했을 때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뛰기만 했어. 별로 그렇게 엄청나게 떨어진 적이 없어요. 물론 반토막 난 적도 있긴 했지만 그러다가 또 올라와가지고 지금은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그리고 이거 생산인구 보세요. 자, 일본입니다. 일본은 90년에 생산인구 정점 찍고 쭉 내려가니까 집값. 자, 주택 가격이 빨간색이야. 그리고 막대 그래프가 생산인구야. 생산인구가 줄어드니까 또 떨어지죠. 생산인구라는 것은 15세에서 65세 이상 그 사이, 15세 65세 사이 보시면 생산 가능 인구, 자 역시 우리나라입니다. 20년에 정점을 찍었죠. 이제 떨어질 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생산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죠. 여기 집값 이제 이렇게 잘못되게 되면 잃어버린 20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빨리 인구 정책도 펴야 합니다. 미국도 보세요. 2007년이 정점이었어. 그러다가 생산 인구 줄어드니까 집값도 떨어졌죠. 그러다가 다시 또 집값 떨어지는 거 보세요. 다시 또 올라가고 있어요. 왜? 자, 생산 인구는 줄었을지 몰라도 경제가 성장하니까.
자, 주식시장 벌써 집값 폭락 배팅 중. 보시면 자, DLEAC 해보세요. 14만 5천짜리가 12만까지 떨어지고 있네요. 대우건설 보시면 7,500짜리가 6천대로 확 떨어졌죠. 3개월이에요 지금. GS건설 여기 정점 찍고 쭉 떨어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삼성물산 정점 찍고 쭉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건설사뿐만 아니라 아무튼 이 부동산 관련된 회사들이 급추락하고 있는 거. 주식시장 벌써 집값 폭락에 배팅 중. 매수하지 마라. 이거 여기에서도 지금 알 수가 있어요. 집값 폭락의 위험성을. 주가만 봐도. 자, 부동산 상승 요인. 그런데 뭔 말이냐. 자, 지금 경매 최고치를 찍고 있다. 여기 경매네요. 경매 지금 최고치 낙찰가가 후끈하다. 그리고 심지어는 보시면 연립이라든가 빌라라든가 다가구도 올라가고 있다. 자, 오피스텔도 이렇게 경기나 서울 지역이 뛰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느냐. 집값 더 뛸 것이다. 이거는 지금 현상만 보고 있는 거야. 구조를 보지 않고. 그리고 예전에는 거의 60%가 집값 뛸 거라고 했는데 36.2%로 확 줄었잖아요. 오를 것. 비슷할 것 31%. 내려간다도 27%로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이거 불과 3개월 전에는 이런 게 어디 있었어요. 자, 7, 80% 이상 전문가는 100%가 올라간다고 했죠. 자, 이제 이재명, 윤석열 차이점. 이재명 딱 두 가지입니다. 250만 채 공급한다. 그리고 투기를 근절한다. 이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공공임대. 임대 갖고는요, 집값 못 잡아요. 임대는 그냥 개인이 갖는 거 아니잖아요. 나중은 잡힐지 몰라도 임대는 집값 폭락장애나 해서 하우스풀을 막기 위해서, 미분양을 막기 위해서 해야지. 그런 면에서는 윤석열이 잘하는 것 같아요. 임대가 아니라 이 사람 민간 분양에 맡긴다는 거잖아. 250만. 그런데 이 윤석열 이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자, 이재명은 투기 세력들, 다주택이라든가 뭐 갭투자라든가 잡겠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무조건 풀어준대. 그래갖고 집 어떻게 잡아요? 물론 지금 법 같지도 않는 이상한 법이 많아요. 집값 띄우는 법. 이거 없애는 건 맞습니다. 즉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 사람이 좀 절충을 했으면 좋겠어요. 분양은 민간, 그리고 제도 이런 것들은 투기 세력을 좀 막는 방향으로. 역대급 종부세, 고지세 결국 버티기 들어갔는데 참 엄청나게 지금 나오고 있죠. 1주택은 249만에서 389만이었는데 2주택 1600에서 3900. 예를 들어서 잠실주공 5단지하고 봉청 관악 프로지오 두 채를 갖고 있으면 이거 말이 그렇지. 389만 원밖에 안 했던 사람이 3991만 원. 이거 폭탄 아닙니까? 이거 두 개 결국 갖고 있다고 해서. 자, 집값 계속 이렇게 추락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집값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체감하기 위해서는 내년 1월에서 4월 정도까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일시적 조정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모든 정황으로 볼 때 부동산 거품 위험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